허리케인 이언이 어제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해 여러 도시가 물에 잠기고 22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세종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을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고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약이 개발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지난 8월 사망한 하원 의원을 호명했다가 또 건강 이상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 이언이 어제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상륙 당시 최고 시속 241km 강풍을 동반한 이언의 위력에 여러 도시가 물에 잠기고 22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이언은 어제 오후 3시경 시속 241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플로리다 서부 해안 포트 마이어스 인근의 섬 카요코스타에 상륙했습니다. 쿠바에서 북상할 당시에는 3등급이었지만 따뜻한 멕시코만을 지나며 위력을 키웠고 상륙 당시에는 4등급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거리는 강으로 변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강풍과 폭우의 피해가 속출했고 남서부 해안 지역 일부에서는 거센 파도까지 겹쳐 해수면이 5.5m까지 상승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포트샬럿의 HCA 플로리다 포셉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지붕이 날아가고 응급실이 침수돼 호흡기를 단 심각한 환자들이 다른 층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포트 마이어스에서는 침수된 집에 갇힌 사람들과 이들을 걱정하는 친척들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템파 지역은 강풍으로 나무와 신호등이 뽑히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한편 이언은 육지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향하면서 오늘 케네디 우주센터 근처 대서양 연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 등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과 내일 플로리다 북동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폭풍우와 허리케인 상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버지니아 주지사들은 모두 선제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세종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을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신종 변이 세종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A.4.6는 미 전역에서 신규 감염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80%가 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이은 최다 비중입니다. 새로운 변이 BF.7은 신규 감염의 2.3%를 차지하는 정도지만 지난 3주 사이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BA.2.75는 역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최근 3주 사이에 0.6%에서 1.4%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BF.7의 경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감염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면서 올 가을과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욕시에서의 신규 감염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23일 기준 7일 평균 하루 감염이 2,132건으로 3주 전에 비해서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노동절 이후 점점 늘어났던 뉴요커들의 사무실 복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사무실 출근이 대폭 늘었지만 몇 주 만에 다시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안업체 캐슬 시스템스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난 주에 뉴욕시 사무실 점유율은 46.1%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주 점유율 46.6%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이달 초 노동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무실 점유율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50%를 조만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함께 높아지던 대중교통 승객 수도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일일 전철 승객 수는 320만 7,842명으로 집계돼 올해 초반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지만
일일 승객 수 400만 명을 바라보던 9월 중순과 비교하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근 열차로 이용도 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일 승객 수는 다시 2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으로 금융과 IT,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재택근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연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종사자 가운데 일주일 내내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고 25%는 완전히 재택근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도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고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약이 개발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아직 약물의 효과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지만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일본 제약업체 에자이와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고력 감퇴 속도를 늦추는 약물 개발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알츠하이머병과의 오랜 싸움에서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는 약물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환자들은 레카네마비라고 불리는 약을 일주일에 2번 투여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이 약이 뇌의 독성 물질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투여 후 18개월 뒤를 비교했을 때 환자들의 인지 능력은 플라세보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27% 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20%의 환자에게선 PET, 펫 검사에서 뇌가 부풀어 오르거나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연말까지 미국과 유럽에 규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에자이는 이미 미 식품의약국에 가속 승인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FDA에서 약물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환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FDA 승인이 날 경우 에자이는 추가 실험을 진행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원숭이 두창의 백신을 1회 접종한 위험군 환자들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2회차까지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 백신 지네오스를 1회 접종한 위험군 환자들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다고 최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감염자와의 성접촉 남성들 사이에서 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바이러스를 막는 지네오스 백신에 대해서 공공보건기관이 제대로 관찰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루시엘 월란스키 CDC 국장은 새로 얻게 된 데이터를 통해 이 백신이 처음 의도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원숭이 두창 대책 국가대응팀의 밥 펜튼 팀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수는 80만 명이고 그 대상은 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지네오스가 원숭이 두창에 확실한 예방 효과를 가졌다고 결론 지을 만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CDC의 실제 통계 숫자는 백신 접종 대상인 18세에서 49세 남성들 가운데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소 2주일 내에 한 번 접종한 사람들보다 감염률이 14배나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미 전국의 32개 주에서 나온 통계에 따른 분석입니다. 한편 월란스키 국장은 최근 실험실 연구 결과 가장 면역력 확보율이 높은 그룹은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이었다면서 백신의 2차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79세 고령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지난 8월 사망한 하원 의원을 호명했다가 또 건강 이상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소재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기아 영양 보건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하는 백악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 전역의 불균형한 식량 불안 및 식단 관련 질병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의원에 대해 거론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을 호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께 감사하고 싶다며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을 언급하고 제키 이곳에 있나, 제키는 어디에 있나라며 물은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발언록 전문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제키 의원의 이름을 부른 뒤 자신은 그가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을 산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와 관련 문제에 대해 의회 챔피언을 지명했고 그녀의 놀라운 업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비키 하틀러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실수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직원 전체가 왈러스키 의원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에 따르면 1972년 1월 전에 미국에 도착한 장기 서류 미비자에게만 구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7월 연방 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 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도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됐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 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런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서류 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연방 하원에 상정한 법안은 현재 의원 60여 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미국의 하위 50% 가계의 자산은 전체 부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의 소득 분포를 분석하고 하위 50% 가계가 미 전체 부의 2%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가계가 실제 소유한 자산은 38조 달러에서 115조 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소득 상위 50%에만 집중됐고 특히 상위 10%와 1% 가계에 부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소득 상위 10% 구간 가계가 소유한 자산 비율은 해당 기간 64%에서 72%로 늘어났고 대부분 증가는 상위 1% 가계가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위 50% 구간 가계의 자산 비중은 전체 4%에서 2%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소득 하위 25% 구간의 경우 평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빈부격차 심화 및 부의 집중과 양극화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차원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요청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보고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고 중산층은 갈수록 내팽겨쳐지고 있다며 분노스러운 빚더미만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결국 증오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60대 필리핀계 여성을 폭행한 42살 용의자 타멜 에스코가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100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에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 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이번 유죄 인정 합의와 관련해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에스코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보다 1만 6천 건 감소해 소폭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을 빗나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1만 5천 건이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5만 건으로 2만 9천 건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태극기가 내걸렸습니다. 어제 정오께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시청에서는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천절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시가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개양식에는 윤상수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비롯해 영사관 및 시청 관계자와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현지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3학년생 20명이 곱게 한복을 입고 참석해 자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시에나 칼리지의 뉴욕 주지사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 호컬 민주당 후보는 55%의 지지를 받아 36%에 머문 젤딘 공화당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뉴욕시 유권자의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70%와 20%로 그 격차가 50%포인트에 달하며 교외 지역과 북부 카운티에서는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검찰총장 후보도 민주당의 레티샤 제임스 후보가 53%로 앞서고 있고 감사원장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동음 이의어 퀴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내 한인들과 타민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다양한 동음 이의어를 귀여운 이미지들과 함께 소개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이 한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퀴즈 대회에 참가하려면 문화원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후 10월 1일부터 5일 동안 매일 2개씩 공개되는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